제가 호텔에서 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실제로 있었던 제 이야기죠. 그 호텔은 제게 첫 직장이었고 아마 그때가 3년 차였을 겁니다. 막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던 시기였죠. 호텔 본사는 외국에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각 지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일본의 작은 도시 지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꽤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호텔은 24시간 운영합니다. 당시에 전 그 호텔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나? 베트남 지점에서 근무하던 남자 동료가 저희 지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남자 동료를 오다기리상이라 부르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오다기리상과 같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는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벨이 울리면 깜짝 놀란다든지 갑자기 뒤를 돌아본다든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자주 목을 닦는다든지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져 있었는데도 말이죠. 계속 그렇게 행동하니까 왜인지 모르게 저도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헌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렇게 지내다 그와 친해지게 되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좀 쉬려고요. 정말요? 근데 갑자기 왜요? 이따가 술 한잔 하실래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말하기가... 그리고 그날 저녁 그와 술 한잔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재작년에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서 베트남 땡땡 지점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사건 중심에 있던 2명 중 1명입니다. 그때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은 절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실체 없는 소문 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었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잔뜩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일했던 베트남 지점에서는 어느 날부터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계속 중얼거린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식의 민원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사내 게시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기에 거기서 일했던 분들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 게시글을 보았을 때 한 객실에서 자정 무렵에 옆방에 소음이 심하다는 클레임이 들어왔답니다. 베트남어도 영어도 아닌 외국어로 마치 벽에 대고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 같다며 소름이 끼친다 했습니다. 옆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기리상이 그 옆방을 체크했는데 체크인이 되어 있지 않은 빈 방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만둘 걸 아직도 후회가 큽니다. 오다기리상은 애써 말을 이었습니다. 비슷한 클레임이 다른 방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설비 문제일지도 몰라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점검했던 날도 있었죠. 날이 습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 그런 민원이 더 자주 들어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습덕의 바늘이 최고치를 향하고 있었고 불쾌한 공기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베트남인 동료가 2층에 올라갔다가 벌벌 떨면서 내려왔답니다. 복도 끝에 총을 든 군인이 서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그는 무엇을 본 것인지
말까지 더듬어가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답니다. 그때 오다기리상은 동료를 말리면서 위층으로 뛰어갔습니다. 객실의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시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진 직후였기 때문에 오다기리상은 이것도 테러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층에 도착한 오다기리상, 그는 긴 복도 끝에서 군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분명 내가 눈으로 봤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 느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말한 그는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당시의 오다기리상은 그 기운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기를 가득 채운 한기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너무 낡은 군복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찢겨있고 마른 흙이 군화부터 군목까지 잔뜩 묻어있었죠. 얼굴은 잿빛이었고 군모를 깊이 눌러서서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인은 바닥을 바라보며 그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다기리상이 멍하게 서 있을 때 그 기운에서 고장난 것 같은 라디오 같은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국어 같다고 느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죠.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답니다. 한국인입니까? 그 말에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기와 공허함, 무엇보다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다기리상은 더 이상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1층으로 달렸습니다. 그 후 호텔은 뜬 소문에 어수선해졌습니다. 다음날 오다기리상은 당시 호텔에 머물던 한국인 가족에게 전날 보았던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군인에게 들었던 말들을 그 한국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다기리상이 전날 군인의 말을 흉내내자 그 한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다기리상은 그때 그 한국인들과 호텔에서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같이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며 말이죠. 며칠 뒤 그 가족은 체크아웃 하면서 오다기리상에게 걱정 말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군인을 잘 모시고 가겠다고. 그 뒤로 소음 민원은 사라졌고 오다기리상도 다시는 그 군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뒤로 자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가 3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군인의 말소리가 잘 때마다 귀에 들립니다. 그 소리 때문에 가끔 깨어나요. 전 오다기리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움보다도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떠나간 사람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다기리상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퇴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은 저는 그 호텔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다기리상과 연락은 줄어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는 작은 가게를 차려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군인의 이야기를 마주한 뒤 저는 여행지에서 마주친 풍경이나 이야기에 담긴 누군가의 흔적에 대해서 곱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발자취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따금씩 고요한 밤 호텔 로비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면 그날 오다기리상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지 한 군인의 외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 전 오다기리상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오늘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웃음이 떠오르며 문득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 다 했어? 네, 다 끝나가요. 어? 야, 이거 뭐냐? 어디서 났어? 예? 아, 그거 4층 복도 끝에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국 군인 모자 같은데. 근데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 왜 바닥에 버리냐고.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20대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딱히 무서운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귀신은커녕 낌새조차 느껴보지 못해서 사실 겁이 없는 편입니다. 아니, 없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작업실은 한때 누군가 창고용으로 썼었던 작은 방이었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깔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실 문 옆으로 컴퓨터 테이블이 있고 그 옆으로 양쪽에 소파 2개와 그 사이 소파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방입니다. 잠은 항상 소파 아래에 침구로 넣어놓고 잘 때가 되면 꺼내서 소파에서 자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불편한 점이 있다면 화장실이 외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뒷문을 나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겁이 없는 편이라 작업실에서 혼자 불을 꺼두고 공포 영상을 보는 걸 즐겨합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 주말부터 겪고 있는 섬뜩한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즐겨 먹던 동생이 작업실에 놀러가도 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 친동생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하기도 했고 간만에 같이 게임이나 할 겸 치킨은 내가 살 테니 간단한 안주와 술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작업실 뒷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생은 묵직한 비닐봉투와 술박스를 안고서 낑낑거리고 있더라고요. 야, 작업실이 무슨 술집이야?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러자 녀석은 제 툴툴거림은 듣지도 않고 무거우니 빨리 거들어 달라며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작업실을 쭉 둘러보던 녀석은 야, 형, 소파에 냉장고에 싱크대에 컴퓨터에 TV에 완전 꿈의 방을 다 만들어놨네. 그러면 같이 살래? 한 달에 20이야. 됐거든요. 남자들의 방식으로 인사한 저희는 소파 테이블에다 안주와 술을 풀고 본격적으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얼마 만이지? 몰라. 형, 치킨은 언제 와?
녀석의 말과 함께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서로의 잔에다 술을 채운 뒤 도착한 치킨은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새벽까지 배가 터지도록 술과 안주를 먹어댔습니다. 그리고선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 남자들이 그렇듯 컴퓨터 한 대씩을 붙잡고 당시 핫했던 게임인 오버워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새벽 음주로 하는 게임은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서 녀석은 소파로 가더니 벌러덩 누워 자더라고요. 전 술에 잘 취하지 않는 스타일일 뿐더러 잠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을 겁니다. 잠을 자던 녀석이 갑자기 잠에 깨서는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당시 TV를 보고 있던 저는 TV 소리에 집중했는지 동생 녀석이 하는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TV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 라고 했죠. 헌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녀석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사실 동생 녀석은 평소에도 잠꼬대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서 잠꼬대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이요. 그 녀석의 버릇이 딱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녀석이 잠꼬대라도 했나 보다 하고 다시 TV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녀석이 제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똑똑히 들었습니다. 동생 녀석은 아까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 못 들었어?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간에 저는 가만히 얼어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녀석 쪽을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지금 나에게 장난이라도 치는 걸까? 전 괜히 센 척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곱게 잠이나 쳐자. 왜 장난을 치고 있어? 그런데 저 녀석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장 저 녀석을 흔들어서라도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우지 마. 동생의 입에서 갑자기 이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동생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술에 취하고 속이 좋지 않더라도 동생의 목소리가 분명 아닙니다. 그러다 문득 동생을 깨우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또다시 동생의 입에서 이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당장 썩 꺼져.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당신은 술에 취하진 않았지만 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녀석이 뱉은 말 중에 이상한 점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우리 집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동생이 몇 번 뒤척이더니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헌데 동생의 눈동자가 흰자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소름 돋는 표정으로 씩 웃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끄덕끄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돋는 그 모습에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러대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에 있던 센서등이 켜지려 할 때 전구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쉽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짜 상황입니다. 그렇게 제가 바닥에 쓰러져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혼란스러운 그때 작업실 안에서 동생이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저는 직감적으로 이번에 깨어난 건 진짜 동생이라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일어난 건
진짜 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제가 어디 갔는지 찾으려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안으로 들어가 동생을 잡아 끌고 작업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뭔데? 형 왜 그래? 강도라도 있어? 전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작업실 문을 잠그고서 곧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대로 찜질방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솔직히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동생은 저를 걱정하며 점집이라도 한번 가보라고 말하고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딱 봐도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겁먹은 눈치였습니다. 그날 전 찜질방에서 나오자마자 동네에서 알아준다는 점집으로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기가 센 편이라 그런지 귀신들은 자신들을 직접 보거나 느끼지 못해서 동생이 잠든 사이 동생 몸으로 들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센 사람한테조차 그 정도로 말할 귀신들이면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절대 위험한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 영들은 괜히 건드렸다가 강한 살을 맞을 수도 있고 성불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웬만해서는 그냥 작업실을 처분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편이 가장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특별한 해결책이 없답니다. 전 아직도 이 작업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을 끄지 못하고 소파에서 잠은커녕 그쪽은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밖에 있는 화장실도 무서워서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등은 교체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 전구가 폭발해버립니다. 실화 같지 않으시죠?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솔직히 공포스럽습니다.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님과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어중이 떠중이에 만족해버린다. 왜?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는 건 공주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못났다 생각하는 여자들은 결국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단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아니다. 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자님을 이미 만난 적 있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주 확실한 인질이 있으니까. 자, 이리 와봐. 어때? 너무 예쁘지?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서 손짓하자 7살 난 딸내미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내 앞으로 선다. 정성을 다해 꾸며둔 덕에 자기가 보기에도 예뻤는지 자그만 볼에 미소가 번진다. 역시 내 딸은 떡잎부터가 다른 미모다. 대신 눈매만은 제 아빠를 빼다 박았다. 대기업 재벌이세인 나의 왕자님을.
그 일을 처음 만난 건 클럽에서였다. 최전성기였던 그때는 VIP 룸이 아니면 작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괜찮은 사람 어디 없을까? 나에게 어울릴 만한 완벽한 사람.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다 그를 만나게 되었다. 잘생긴 외모에다 몸도 탄탄하고 돈도 많으면서도 결코 허세 따윈 없었다. 자상하고 지적이지만 필요할 땐 야성적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남자.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을 난 어렵지 않게 유혹해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저 즐거웠던 하룻밤일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수갑을 채워버렸다. 나와 똑 닮은 딸로서. 혹시나 도망칠까 싶어 뱃속에 애가 태어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연락이 되지 않던 그의 앞에 나타나서는 보란듯이 안겨주었다. 또한 머리를 쓴 덕에 복잡한 과정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이는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말했다. 본인의 위치가 있다 보니 너그러이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시간이란 생각 이상으로 오래 걸렸다. 딸은 벌써 7살이 되었다. 돈이 떨어질 때쯤 그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소식과 양육비를 전달해주곤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뿐 더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설마 이대로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설마 이렇게 같지 않은 양육비나 받으면서 평생 미혼모로 사는 건 아니겠지? 그런 불안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 괴롭혔다. 당장 기자들을 부르던 그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그 사람 아이라고 소리치고 싶은 욕구를 참기 힘들 만큼.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미친 여자 취급을 받거나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수도 있다. 그럴 바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이렇게 예쁜 딸을 어떤 누가 모른 척 버려두겠니? 거울 앞에서 생겨드는 딸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어지간한 아역 배우들조차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예쁜 내 딸. 죽어라 갖고 와낸 결실이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걸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내 딸을 한 번이라도 안아든다면 결코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화려한 미래를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을 때 섬뜩한 기분이 스치고 지나갔다. 딸과 나란히 비치는 거울 속의 내 모습. 전성기 때보단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 동안의 외모이다. 군더더기 없는 몸매. 그리고 뽀얀 피부. 나쁘지 않았다. 아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거울 속에 다른 존재도 함께였다. 아름다운 작은 존재. 순간에 난 이상한 감정에 들었다. 불안감도 있었고 희미한 분노와 함께 말로 표현 못할 감정이 섞였다. 그러다 문득 딸을 안아드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밝게 웃으며 딸의 볼에다 얼굴을 부비는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내 모습. 다급히 거울에 바싹 붙어서 자세히 내 모습을 살펴보았다. 철저하게 관리했지만 역시나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 몸매도 20대 때와 비교하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손도 머릿결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나이를 먹고 있다고 못나지고 있다고 그렇게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예뻤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딸년 머리나 묶어주고 옷이나 입히는 식모가 되었을까? 복잡한 감정들이 또 한 번 밀려온다. 결국 남은 건 딸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질투였다. 딸은 여전히 거울 앞에서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난 딸을 거칠게 잡아 방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그만 가서 옷 갈아입어. 거울 보면서 실실 웃지도 말고. 내가 너만 할 땐 그거보다 10배는 예뻤어. 놀란 눈을 한 딸을 뒤로 하고 다시금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저 어린 것이랑 나란히 섰을 때 볼품없어 보이면 안 된다. 그이가 나 대신 딸에게 정신이 팔리게 해서는 안 된다. 예쁜 것을 만들고 키우는 몸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평소보다 운동을 2배로 하고 피부 관리에다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아줌마가 되어버릴 테니 나 자신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날 가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딸의 모습은 변해갔다. 얼룩진 못난 옷에 머리는 산발이고 상당히 지저분한 볼품없는 모습. 우습게도 그 모습이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이제는 거울 앞에 나란히 서도 내가 가려지지 않는다. 더럽고 하찮아 보이는 딸과 다르게 내 모습은 훨씬 세련되고 또 우아하고 격조 높아 보인다. 그걸 확인하자 안도감이 몰려왔다. 이 정도라면 이제 그이도 날 바라봐 주겠지. 이대로만 유지하자. 이대로만. 다시금 이 지독한 기다림을 버틸 힘을 얻었다. 엄마, 나 머리 묶어주세요. 헤어 고무줄을 들고 밝게 다가오는 딸에게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잠자코 건네받아 얌전히 머리를 묶어주었다. 대신 전에와 같이 예쁘고 화려한 기술 따윈 없이 그냥 거슬리지만 않게 대충 모아서 묶을 뿐. 근데 딸의 머리칼을 만지던 중 다시금 섬뜩함을 느껴야 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최근 들어서는 딸의 머리결 케어는 하지 않고 있는데 각종 트리트먼트와 영양제로 내 머리에 정성을 쏟을 뿐 갈수록 푸석해지는 나와는 다르게 딸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건강했다. 딸의 머릿결에 비해서 지금 내 머릿결은 짐승의 털과 다를 바 없었다. 이번엔 단 하나의 감정만이 느껴졌다. 질투. 내게 없다면 이 조그마한 계집애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난 곧바로 고무줄을 던져버리고 주방에서 가위를 꺼내었다. 엄마, 왜 그래? 딸애가 더 뭐라 하기도 전에 난 딸의 머리칼을 잡아들고 숭덩술렁 잘라내기 시작했다. 딸애는 갑작스러웠는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빼내려 했다. 거칠게 머리채를 쥐어잡은 채 꼼짝 못하게 만들고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투박하게 잘린 머리카락들로 바닥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거울에 딸의 모습이 비춰졌다. 엉망으로 머리가 잘려 못난이가 되어버렸다. 비로소 난 진정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가서 씻어. 더럽게 그러고 있지 말고. 딸을 욕실로 밀어넣은 뒤 거울을 보며 내 머리를 쓸어보았다. 내일은 헤어샵에서 제대로 관리를 받아야겠다.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다. 여전히 그이는 날 데리러 오지 않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와야 예쁜 나를 볼 텐데.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간 예뻐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다. 내가 빛날 수 있게, 아니 좀 더 정확히 오직 나만 빛날 수 있게 비싸고 고급진 옷을 입었고 딸에게는 거적대기나 다름없는 옷을 던져주었다. 난 큰돈 주고 머리를 꾸몄고
딸은 여전히 선머슴 같은 꼴이다. 철저한 식단 관리도 하며 피부와 몸매 관리에 힘쓰는 동안 딸에게는 알레르기 따위 신경 쓰지 않고 개 사료나 다름없는 음식을 주었으니 발진과 두드러기로 엉망이 된 피부에 처절하게 쌓이는 살로 많이 초해져 가고 있었다. 이 작은 계집에게 이제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도 난 여전히 아름답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마땅한 나에게 모두의 시선이 머문다. 준비는 완벽하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도도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이건 꿈에 그리던 그날이 찾아온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다는 듯이. 하지만 그가 건넨 말은 뜻밖의 것이었다. 도련님 지지로 찾아왔습니다. 그간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도련님 역시 긴 시간 동안 전력으로 설득하셨고 회장님께서도 이제 슬슬 허락하려 하셨지만 최근 들어 보여주신 불안정한 육아 모습을 회장님께서도 알게 되셨습니다. 도련님은 유감을 표하시며 입원 치료를 지시하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정신과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님은 도련님의 양녀로서 입양되어 올바르게 키워줄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저택이 아니라 병원으로 모신다니? 딸에만 데려가겠다니? 그것도 양녀로 입양이 된다니? 아니,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완벽한 나를, 이렇게 예쁜 나를 그냥 버릴 리가 없다. 나를 버리고 저 더럽고 못난 계집에만 데려갈 리 없다. 왜? 내가 아니라 이 계집을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어린 게 좋아? 잘 가꾸면 나보다 예뻐질 것 같아서? 웃기지 마. 이 더러운 계집에만 데려가고 난 병원에서 늙어 죽으라고? 역시 내가 너무 안일했다. 나를 닮은 미모는 고작 이 정도로 죽일 순 없다.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혐오스럽고 더러운 꼴로 만들어야 한다. 다급히 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리고 자고 있는 그 계집을 잡아 일으켰다. 그래,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거지. 나보다 인연이 더 예쁘다 이거지. 두고 봐. 인연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침 눈앞에 거울이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버려진 지새끼보다 못한 꼴로 눈물 콧물 쏟아내며 잡혀있는 계집애.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대접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할 시간이었다. 난 분노를 담아 거울에 주먹을 휘둘러 제일 큼직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7번쯤 난도질 해버리면 충분하겠지? 번들거리는 유리나를 들이밀자 딸려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울음을 질러내었고 나약한 버둥거림이 날 자극해왔다. 그래, 더 울어. 그렇게 못난 얼굴을 해야 내가 더 빛나니까.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손에선 피가 나고 있었지만 고통 따윈 없었다. 마침내 유리 조각이 딸의 피부에 닿으려는 그 순간 우직하고 문이 부서지며 검은 양복이 들이닥쳤다. 이거 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천연이 아니라 날 데려가. 한참을 바라게 봤지만 소용없었다. 허탈감과 억울함에 기운이 빠져 축 늘어진 채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고 반쯤 깨져나간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미줄처럼 갈라진 거울 속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짐승이 있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전 한창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당시는 PC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창 채팅이라는 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채팅을 통해서 이성 친구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 여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끄러움이 많았던 때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 중 한 명은 채팅을 하다 한 여자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사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 여자애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채팅으로 만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 친구는 그 여자애를 미친 듯이 무서워했습니다. 친구는 처음 그 여자애를 만났을 때 긴 생머리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자애를 제이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평범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채팅으로 만난 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친구의 휴대폰에 남겨진 다른 여자의 음성을 제이양이 듣게 되었습니다. 음성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심하게 싸우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제이양은 제 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흔하게 투정 부리듯 친구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뒤 그날은 많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조금 한적해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데 그날따라 하얀 비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왔었답니다. 당시에 친구는 그냥 우연히 목적지가 같을 뿐이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헌데 한참을 걸어 아파트 정문까지 따라오길래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그 여자애를 흘끗 쳐다봤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가을이긴 하지만 겨울인 것처럼 두껍게 껴입은 옷에 마치 불로 태운 듯한 심하게 곱슬거리는 머릿결. 그 모습에 알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친구는 자신이 공포에 질렸다는 걸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며 아파트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빨리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헌데 그날따라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어째서 아무도 없는 건지 친구는 조금 무서운 마음에 흘끗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던 하얀 비옷을 입은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제서야 한숨을 뱉어내고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봤던 하얀 비옷을 입은 여자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과도라고 하기엔 크고 부엌칼이라고 하기엔 작은 칼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때 친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 닫기 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여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보여집니다. 바로 전에 사귀었던 제이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친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6층이 아닌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이양은 친구가 6층에 산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제이양이 문 앞에 없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다 곧 엘리베이터는 8층에 도착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다행히 제이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래층 계단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란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7층으로 숨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 들려오던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조용하지? 친구는
살짝 계단을 내려다보는데 비옷을 입은 제이 양은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신발을 손에 들고서 맨발로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7층에서 몸을 숨긴 채 기나긴 밤을 꼬박 지새웁니다. 그 다음날 친구는 우리들에게 전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우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정색을 하며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거짓말이나 장난 따위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 친구였죠. 우린 혹시나 해서 제이한테 몹쓸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이 양과 가벼운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은 어렸었던 탓이었는지 그 친구의 하소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이는 또다시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집에 가는 길에 혹시 제이 양이 따라오고 있지 않을까 뒤를 주시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와 다시 뒤를 확인해 봤지만 제이 양의 모습은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심한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아무 생각 없이 몇 층의 엘리베이터가 있나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친구는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어제 친구가 내렸던 8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제이 양이 8층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8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 전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친구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중간중간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8층으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당시 친구는 4층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는 혹시라도 만약에 8층에 제이 양이 숨어 있다면 아무도 없을 엘리베이터에 제이 양이 속았다는 것을 생각하자 그 상황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웃음을 억지로 참아내며 다시 계단으로 나가려는 순간 4층 계단에서 3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제이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빨라졌다면 제이와 계단에서 마주쳤겠죠.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한 손엔 칼이 쥐어져 있었답니다. 친구는 다시 4층 복도로 이동한 뒤 제이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30분 뒤 친구의 집으로 경찰 2명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제이 양과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했냐부터 조금 전의 상황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가 사는 곳의 위치를 물어보는데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친구도 모른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경찰은 제이가 다니는 학교로 향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찰에게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날 경찰들은 제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봤지만 제이의 이름의 학생은 그 학생 명단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가 관리실 아저씨에게 혹시 하얀 비옷을 입고 곱슬머리 스타일의 여자를 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관리실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은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로부터 대략 한 달 전 제이 양은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며 떡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가을철이라 이사를 했던 집들이 여럿 있었고 아마 그 중에 한 집의 아이겠지 그렇게 넘겼답니다.
그 뒤로 가끔 먹을 것을 들고 오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제이와 관리실 아저씨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멀리서 친구가 지나가자 제이가 아저씨한테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관리실 아저씨는 소녀의 감성에 별 생각 없이 친구가 6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제이 양은 친구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친구는 관리실 아저씨에게 제이 양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경찰에 신고도 해놓았으니 제이를 보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이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이는 다시 친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는 한동안 제이가 나타나지 않자 더 이상 제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날 친구네 부모님은 집에 계시지 않았고 친구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답니다. 헌데 부모님이 나가시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집안에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며 늘상 그래왔듯 별 생각 없이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화면 속에서 제이 양이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순간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그동안 쌓여있던 눌분을 토해내며 제이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아무리 욕을 해도 화면 속 제이 양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제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다 제풀에 지쳐버린 친구가 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토해내듯 말하자 제이는 딱 한마디를 남기고서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제이가 화면에서 사라진 후에도 친구는 제이 때문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그 뒤로 제이 양은 한동안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이 양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다던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반드시 이웃 주민과 함께 타야 했으며 그러지 못하는 날에는 항상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발소리가 나지 않게 신발을 벗고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 아파트 라인이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옥상이 개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동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을 통해서 자기 집 라인으로 가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녔었기 때문인지 그날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헌데 그날 친구는 옆동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옆동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이웃 사람도 있어서 친구는 안심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타게 되었고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아주머니 2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5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그 순간 한동안 잊고 살았던 제이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친구가 거기로 올 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잔뜩 긴장하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이 양은 친구 옆으로 아주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노려보면서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머니들께서 제이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자 황급히 제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헌데 그 아주머니들은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친구는 하는 수 없이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1층, 10층, 9층, 8층, 7층. 그리고 7층에서 내려가다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집인 6층에서 제이 양이 친구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웃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뒷짐을 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내려온 계단을 빠르게 다시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옥상까지 올라간 친구는 자기 집 라인 쪽으로 내려가도 옆쪽 라인으로 내려가도 제이가 있을 것만 같아 생각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을 못한 채 옥상에서 바들바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곧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고 제이에게 죽음을 당할 바에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헌데 친구는 옥상에서 투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고 옥상 난간으로 올라가려던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친구는 제이가 아닐까 생각하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제이가 아닌 관리실 아저씨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관리실 아저씨는 친구를 어르고 타이르며 투신하려던 친구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진정하고 나서야 아저씨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헌데 또 그 순간 친구의 눈으로 제이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지만 관리실 아저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크게 마음먹고 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제이는 한 손을 뒤로 숨기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리실 아저씨가 친구의 양팔을 꽉 잡았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저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니 어느새 친구의 코앞으로 제이가 다가와 씩 웃고 있습니다. 제이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순간 친구는 살기 위해서 그대로 있는 힘껏 제이를 발로 차버렸지만 그때 친구의 허벅지로 칼이 박히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화끈한 느낌과 동시에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래층으로 향해서 미친듯이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친구를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친구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정신없이 달려가 아파트 입구를 막 벗어나려 하는데 때마침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피를 흘리는 친구 모습에 크게 놀라셨고 친구는 부모님을 만나 긴장이 풀렸던 건지 자신의 허벅지에서 나오는 피를 보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날 제이 양은 친구 아파트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친구가 경찰서에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이 양은 중학생이 아니라 18살이었고 학교 또한 다니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 전부터 경비실 아저씨는 18살인 제이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는 경비실 아저씨한테 친구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하며 친구를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허벅지가 찔려서 도망치지 못했으면 제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